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세 번째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는 대한 세계를 위한 고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에부터 궁금했는데 잘 감이 안 잡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다만 그동안 논의해왔던 얘기들을 어떻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현 시점에서 우리는 또 어떤 고민을 해봐야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가시겠습니다. 소리가 갑자기 왜? 아까 잘 되더니. 연결이 안 돼? 연결 다시 해볼게요. 네. 저기 코드 따로 뭐 안 걸려지냐? 아까 됐잖아. 네, 블루투스 연결 이제 꺼졌어요. 다시. 다시 켜고. 됐다. 됐어요? 네. 이 시간을 다른 시간에서 빼겠습니다. 됐어요? 네.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네. 됐다. 가사를 잘 한번 보세요. 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진보적인 사회, 또 다른 사회, 존 레논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세상을 상상 속에서 해보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진보, 현실에서의 세상의 변화는 어떻게 오는 걸까? 그래서 그럼 도대체 진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 정리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보수이고 변화를 지지하는 것은 진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변화의 내용에 따라서 사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진보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대단히 단선적일 수밖에 없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진보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면 현재 우리 정당의 구조로 보면 대충 이렇게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분류하다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똑같이 진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대적 진보의 문제를 가지고 진보를 규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올바른 태도도 아니고요. 절대적인 가치로서의 진보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현대에 오면서 진보의 개념은 또 많이 달라져서 예를 들면 페미니즘과 외갈 논쟁에서 진보 세력들이 갈라지는 문제, 또는 최근에 조국 논쟁에서 진보 세력들끼리 서로 입장이 다른 문제를 보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라고 하는 고민들이 생겨나는 거죠. 프랑스의 히잡 금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프랑스에서는 히잡을 쓰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민족의 고유 의상인 히잡의 문제를 여성의 차별적 구조로만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면 서구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것을 쓰고 안 쓰는 문제에 대해서 프랑스에서 살려면 히잡을 쓰지 말아라. 이것은 문화적 제국주의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히잡 금지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히잡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여성에 대한 억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은 현대화된 사회에서는 금지가 허용돼야 돼요. 금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는 구조들이 있죠. 이 프랑스 히잡 금지는 프랑스 의회에서 딱 한 사람만 반대하고 공산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모든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하는 당이 모두 히잡 금지를 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유평등 박애의 나라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프랑스에서 히잡을 금지하는 것을 모든 국회의원이 다 찬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논쟁이 진보의 논쟁 속에서 또 하나의 논쟁의 지점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논쟁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카카오 카풀 논쟁도 진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갈리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진보라고 하는 개념을 쉽게 정리하기가 만만치 않은 문제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까라고 생각하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적어도 현재 자본주의 체제에서 진보를 얘기하려면 이 토대라고 하는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냐, 기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상부구조와 토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페미니즘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자유주의 개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와 중심은 좀 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고민하는 것, 이윤 중심의 세상에서 인간을 고민하는 것, 또는 보다 평등한 삶, 보다 자유로운 인간의 삶을 고민하는 것,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우선하는 것, 이런 정도가 진보와 진보정당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입장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실상 포괄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정의인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 우리가 두 번에 걸친 시간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이 300 더하기 200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알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난 두 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결국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구조에서 이 근본적인 사회의 작동 체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이 안에서 이윤보다 인간을이라고 하는 문제, 이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는 이 산수를 고민하는 것이 진보정당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태도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번 더 얘기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제가 이제 지난번 당직 선거에 나갔을 때 민주적 사회주의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면 조국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을 갖고 이럴 때 이게 이제 어떤 가치관과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검찰개혁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 검찰개혁이라는 이슈가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에
일정하게 선택의 과정이거나 아니면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것을 주요 모순으로 보면서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들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사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진보 또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고민했던 전통적인 이 대한세계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사회를 위한 고민들. 사실 이 체제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상품화가 되고 그래서 이윤 중심의 체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로부터 일단 출발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이 요인들에서 결국 우리가 배웠던 것은 자본 간의 경쟁이 발생하고 그리고 생산이 한 공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생산이 한 사회의 사회적 구조로 바뀌게 되고 그러나 이제 생산이라는 게 누구나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과잉 생산이라는 게 발생하고 자연스럽게 이윤율이 저하하고 이 속에서 노동계급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노동자의 권리나 노동자의 삶, 이윤보다 인간을 고민하는 그룹들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이런 구조들이 이제 대립관계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필연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구조를 나타내게 된다라고까지 배웠습니다. 이 구조에서 그럼 이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큰 흐름으로 보면 한 흐름은 기본적으로 이 사적 소유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윤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한 견해는 결과적으로 이 알파가 500원 가진 사람들이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의 재분배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된다고 한다면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논쟁이 대한사회의 핵심적인 논쟁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발생한 모순이 적대적인 관계로 결국은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한 견해는 이 모순은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순이 적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이 사적 소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와 모순을 좋아하는 것은 결국 이 이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죠. 대한사회를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한쪽은 모순이 적대가 되는 구조는 결국 모순이 적대적인 현상이 되면서 공황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이라는 게 결국은 대립과 투쟁이라는 관계를 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속에서 체제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사회, 대중의 봉기에 의해서 그리고 의회나 노동조합 같은 노동자들의 부차적인 수단을 통해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야 되고 거기서 이 생산수단을 근본적으로 사회적 소유로 바꾸고 과잉 생산으로 빚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 모순을 민중이 참여하는 개익경제로 바꾸고 그리고 이 노동력이 상품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흔히 이제 사회주의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노동이 주인되는 세상을 건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급이 소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현실적으로 소련, 중국,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 등이 현실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과연 이 사회주의 체제는 이런 고민들 속에서 등장했는데 성공했을까 하는 문제는 또 차치하고요. 반면에 모순이 극복된다라고 보는 구조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생산의 이 자본 축적을 계속하고 이윤을 계속해서 축적할 수 있는 문제는 한 자본이 자기 돈을 가지고 이윤만을 하지 않고 주식회사 제도나 금융자본주의 같은 것들의 형태를 통해서 자본 축적을 위기에 겪을 때마다 확장시켜낼 수 있고 또 생산의 무정부성은 트러스트나 콘체른과 같은
기업들이 서로 연합해서 서로가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시장에 맡기면 일정하게 그 구조를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게 상품화된다고 하지만 현대사회로 오면서 노동조합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이것이 어쨌든 자본의 일방적 통제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래에는 노동자들이 투표권이 없었습니다만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주의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이윤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서 노동자들이 투표나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걸 강화해 나가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윤을 사회복지라고 하는, 그래서 복지국가 모델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이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그런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 사회의 구조가 일정하게 사회주의가 지향했던 사회의 모습을 일정하게 갖게 될 것이다. 생산수단의 문제도 일정하게 해결되고 이윤의 문제도 일정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우리가 흔히 아는 삼인주의죠.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민간과 공적 소유, 사회적 소유를 동시에 하는 혼합 경제를 통해서 분배를 통해서 복지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의회, 협동조합, 노동조합, 진보정당 등이 효과적으로 이 체제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현재의 구조 내에서도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스웨덴의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이 이제 필요해지는 지점이에요. 들어보니까 나는 사회주의자 같다. 나는 삼인주의자 같다. 반장님. 조금 더 들어볼까요? 조금 더 들어보고 답변을 하는 걸로. 네. 근데 이제 이 논쟁이 시작됐을 때 그렇게 만만하게 지금은 이제 현실에 그런 게 등장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는지를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한 문제에 대해서 흔히 이것을 이제 개량인가 혁명인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개량의 축적이냐 아니면 사적 소유를 근본적으로 일거에 전복시킬 수 있는 전복이냐 소위 이제 혁명이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논쟁이 벌어졌던 이유는 원래 마르크스가 이것을 자본주의 체제를 설명하면서 바로 이러한 지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는 망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그 망함에 대비해서 힘을 축적하고 자본가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져가야 된다. 다만 마르크스도 얘기했지만 그냥 자동적으로 붕괴되지는 않기 때문에 노동계급이 이 체제 내에서 단결하는 힘들을 가지고 이 체제에 일정한 전복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가 작동되면서 세월이 흘러가서 망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장기간 공황이 지속되는 기간이 와서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이걸 또 회복하는 것을 봤어요. 이런 과정들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이 마르크스주의에 의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 체제에 대한 체제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마르크스의 얘기도 틀리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897년에 1895년, 96년에 연달아서 사회주의의 재문제,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등등의 문건을 발표하면서 막스주의 또는 사회주의의 기본 이론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인주의적 논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 반대편에 룩셈부르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더 이상 붕괴론적인 사회관은 현재의 발전하는 사회에 전혀 맞지 않는다. 현재의 사회 질서는 전복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속적인 개량적 실천을 통해 변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고참 사회주의자였던 독일 사민당의 베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특별히 이 논쟁이 의미가 있었냐면 당시 유럽 사회에서 독일은 사회주의의 맹주였습니다. 맹주였고 가장 먼저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고 사회주의 정당이 가장 유력한 정당으로 확장돼 있던 그래서 당시
80년대, 90년대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가장 힘있는 사회주의 정당은 독일 3인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모든 정당들이 독일 3인당을 바라보면서 사회주의적 관점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던 때에 이 안에서 이 논쟁이 벌어진 거죠. 이 논쟁이 벌어져서 베른슈타인이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니까 룩셈부르크가 1897년에 이제 논쟁이 붙는데요. 이분이 몇 년생이시냐면 187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1897년이면 28살의 나이죠. 28살의 나이에 자기보다 20살이 많았던 당내의 고참 사회주의자였던 원로였던 베른슈타인과 한판 붙게 되는데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계량은 혁명의 산물이고 역사의 매 시기에 행해진 계량은 지나간 혁명의 자극에 의해 그리고 혁명에 의해 창출된 사회 형태 안에서 수행된다. 계량이 완만한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에 반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촛불 같은 것도 뭐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일정하게 사회적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것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대중의 봉기에 의해서 촛불혁명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이지 그게 어떻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그 정권이 이 이윤체제라고 하는 구조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윤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권력과 자본이 자동적으로 뭔가를 개선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서 둘이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으려면 뭐 계량인가 혁명인가라고 나와 있는 책이 있고 책을 읽기가 정 싫으신 분은 참고로 제가 하고 있는 팟캐스트 붉은 오늘에 로자 룩셈부르크의 생애와 삶이라고 있는데요. 그 2편에 이 두 분의 논쟁을 이제 두 분이 쓴 책을 잘 버무려 가지고 100분 토론으로 바꿔 가지고 둘이 토론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책 읽기 귀찮으신 분은 팟빵에 들어가서 붉은 오늘을 치시고 로자 룩셈부르크 2편을 보시면 이때 어떤 논쟁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제가 지금 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베른슈타인의 주의를 수정주의라고 얘기하고 룩셈부르크는 어쨌든 정통 사회주의의 입장에 있었는데요. 이 논쟁은 당시에 번번이 베른슈타인이 패배합니다. 거의 뭐 예를 들면 80대 20 혹은 뭐 85대 15 뭐 심지어는 90대 10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당내 이제 대의원대에서 노선 투쟁을 하고 표결을 붙이면 100% 지게 되죠. 100% 지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사실은 이 당내의 당시 분위기가 그래서 그랬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베른슈타인의 말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되는 측면들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정주의는 결과적으로 요약하면 자본주의 체제는 스스로 변화하고 적응하고 자동적으로 붕괴되지 않는다. 계량이 누적되면 사회는 변화한다. 사회주의는 그 끝없는 운동의 연장선에서 오는 것이다. 보통 선거권을 통해 민주주의가 확장되고 의회를 통해 계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노동조합과 사회적 연대가 확장되면 사회적 변화를 시켜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소위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핵심에 대해서 이 논쟁에서 반론을 제기했던 룩셈부르크의 기본 논지는 자본주의 체제는 모순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위기에 빠지거나 붕괴할 수밖에 없다. 계량의 누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윤의 창출을 의미하고 이를 위해 오히려 운동이 자본주의 체제 유지에 협조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게 있어야 어쨌든 네가 얘기한 논리가 되는 건데 그럼 이게 있게 하려면 이 500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도록 오히려 세상을 바꾸겠다는 사람이 자본주의 체제 유지에 협조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계속 협조하다 보면 사회주의가 온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리를 전개하게 되죠. 계량이라는 레모네이드 한 방울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계량이라는 레모네이드 한 방울로 야만의 자본주의 바다를 바꾼다는 것은 공상적 사회주의다. 오히려 토대의 변화 없이 상부 구조는 변할 수 없는 거다.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노동조합이 뭐 한다고 하는데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익 집단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 알파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윤을 추구해 가는 거지 노동조합이 세상을 바꾼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뭐 현실 우리 운동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그래서 노동조합이 잘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 당시 이제 독일 노동조합을 보면서 봐라. 독일 노동조합이 얼마나 조합주의에 쩌들어 있고 이기적인지를 봐라. 이제 이런 논쟁도 벌어지는데요. 이런 논쟁들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전용군 반장이 답변을 해야 돼. 들어보니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아니면 지금의 시대에서 판단하더라도 나는 어떤 관점에서 뭐 둘 다 비슷하고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꼭 선택하라면 어느 것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싶다. 어느 것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싶으세요? 심정적으로는 사회주의인데 네. 현실적으로는 수정주의, 네. 사회주의가.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조금 더 가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현실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 보자고요. 그러면 삼인주의를 얘기했는데 현실 사회주의는 우선 붕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산력의 증대와 무상복지 시스템을 구축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유럽에서 가장 후진적인 자본주의 국가였는데 단번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과 견줄 수 있는 세계 최강대국으로 20년대, 30년대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다 놀랬고 초기에 어쨌든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무상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것을 이제 확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여러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나이 60세나 70세가 된 소련을 거쳤던 노인 세대가 여론조사를 하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70%를 넘는다고 하는 걸 보면 그 체제가 가졌던 강점이 있었던 거죠. 다만 그 체제는 민주주의의 실종과 독재라고 하는 문제, 심지어는 개인 숭배, 흔히 스탈린주의라고 얘기되는 그리고 국유화와 계획경제를 사회주의의 핵심이라고 봤는데 국유화와 계획경제를 하다 보니까 생산성과 자원분배의 통제 문제가 발생하고 자연스럽게 이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는 시장 기능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노동자 국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자본의 역할을 대행하는, 그래서 오히려 자본이 노동자를 지배하는 게 국가가 노동자를 지배하는, 그래서 노동자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이 자본주의 국가 아닌 독점 자본주의 국가 아니냐, 국가 독점 자본주의 아니냐, 이제 이런 논쟁들을 하게 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소련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였냐 아니면 노동자 국가였냐 이런 논쟁을 벌이는데 이제 그게 유명한 트로츠키의 논쟁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고요. 어쨌든 현실 사회주의는 붕괴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얘기했던 것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현실에서 증명을 하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현실 사회주의 붕괴를 놓고도 논쟁이 달라지죠. 사회주의가 지향했던 이상, 원칙 이런 것들이 폐기된 게 아니라 현실에서 존재했던 현실 사회주의가 민주주의를 보다 확장시켜내지 못하고 예를 들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문제를 철폐한다고 해서 이것을 국가 독점의 자본주의 형태로 갖고 간 게 문제고 오히려 사적 소유의 문제를 사회적 소유로 확장시켜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걸 너무 단순하게 봤던 거 아니냐. 그래서 사회주의의 기본 논리가 틀렸다기보다는 현실에서 존재했던 스탈린주의의 실패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쟁들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대한사회를 얘기하면서 이런 논쟁들의 지점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편 삼인주의는요. 서구 복지국가가 등장하죠.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경영 참여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어쨌든 잘 나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자본의 경기 순환에 따른 부침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당직 선거 때 제가 TV 토론을 하면서 심 대표가 저한테 그런 당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주의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삼인주의 수준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를 얘기한다는 게 맞는 얘기냐? 나는 스웨덴과 같은 삼인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양경규 후보는 삼인주의도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를 하겠다라는 게 그게 맞는 얘기냐? 나는
스웨덴식 삼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때 제가 답변을 여러분 다 직장에 출근하기 때문에 TV 토론이라는 게 대낮에 하거나 아니면 밤 12시 반 넘어서 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봐요. 보신 분 없죠. 그러니까 이 훌륭한 토론을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텐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웨덴 삼인주의가 언제 형성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언제 형성됐는지. 스웨덴 삼인주의의 형성이라는 건 결국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특강 스웨덴 삼인주의는 어떻게 형성되었나를 따로 삼인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면 스웨덴 삼인주의는 어떻게 형성되었나를 스웨덴 삼인주의 문제만 놓고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50년대, 60년대에 스웨덴 삼인주의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70년대 초중반까지는 대체적으로 유지가 되죠. 36년 동안 3인당이 집권합니다. 스웨덴은.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 안에 수많은 정책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것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자본주의의 황금기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자본주의 체제의 부침이나 공황이 발생하지 않는 자본주의 황금기 시대에 축적된 이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지점이 이 스웨덴 삼인주의와 북유럽의 삼인주의 국가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물적 토대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또 하나는 계급 타협이 가능한 구조가 일정하게 존재했는데요. 물적 토대가 있기 때문에 계급 타협도 가능했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있었어요? 지구 반대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존재하는 구조에서 냉전 체제라고 하는 체제 경쟁이 있었고 이 체제 경쟁에서 이 200에 몰려있는 노동자들에게 너무 막대하면 혁명하자고 할 거니까 체제 내로 흡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본주의가 스스로 자기검열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던 측면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위 계급 타협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가끔 듣는 코퍼러티즘이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주의 이런 것들도 그 연장선에서 사실 가능했던 일이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50년대, 60년대를 넘었으면서 결국 스웨덴의 삼인주의 혹은 북유럽의 복지국가의 삼인주의가 점차적으로 후퇴하기 시작하죠. 꼭 북유럽의 복지국가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독일 등 오랜 기간 동안 삼인주의를 표방한 정당들, 예를 들면 프랑스의 사회당, 독일의 삼인당 이런 당들이 요즘 끊임없이 고전하는 이유는 이 자본의 경기순환 부침에 따라서 이 알파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지면서 결국은 어디하고 순응을 하게 되냐면 신자유주의 체제로 귀속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삼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존재하죠. 특히 세계화에 따른 후퇴가 발생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대 자본주의가 이렇게 된 문제, 불평등과 차별이 훨씬 더 심각했던 것은 삼인주의라고 하는 사실은 대안이 될 수 없는 이론을 가지고 너무 쉽게 달려들다가 결국 이런 사태를 빚은 게 아니냐. 사회주의는 망해버렸고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세계의 또 하나의 대안체제라고 했던 삼인주의는 아무 대책을 만들지 못했어. 지금 모든 삼인주의 정당이 유럽에서 거의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삼인주의의 후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바라보면서 이제 고민스러운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2% 성장 혹은 1점대 성장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의 시대에 과연 유럽과 같은 복지국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를 안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삼인주의라고 하는 사회 안전망, 사회 복지제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뛰어난 체제라고 하는 것은 다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체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과연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발생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세계를 위한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돼요. 여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람시와 헤게모니 이런 문제는 이제 사회주의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전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전복을 하면 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거냐. 전복하면 결국 폭력을 휘둘러야 되고, 스탈린 체제가 아니면
체제를 유지하기도 힘든데 이 구조에서 그렇게 예를 들면 새로운 세계를 이전시켜 나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헤게모니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죠.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권을 하더라도 그 집권을 가지고 사회주의적 정책을 전반적으로 펼칠 수 있는 문제들을 사회적 구조에 따라서 헤게모니를 장악해 갈 수 있으려면 뭐 예를 들면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들을 책임 있게 가동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진지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진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대중적 진지를 구축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연기금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스웨덴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스웨덴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이윤이 압박을 받으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500원 가진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사민주의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고민 속에서 국리에서 짜냈던 게 뭐였냐면 결국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문제는 해결하긴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면서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앞으로 이 이윤을 분배할 때 일정하게는 임금을 인상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주더라도 일정하게는 쿠폰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쿠폰으로. 이 쿠폰이 주식입니다. 주식. 그 주식을 기금화시켜서 이걸 펀드화시키고 그 펀드 회사가 어떻게 해요?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이걸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회사의 소유는 누가 돼요? 노동자들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훨씬 더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소위 연기금 사회주의라고 하는 논리를 등장시키기도 하죠. 그 외에 뭐 깁진 민주주의 문제나 민주적 사회주의, 시장 사회주의 등등에 있는데요. 이 얘기는 마지막 6강에서 한번 다시 할 겁니다. 대안에 대해서 정의당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 운동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의로 규정할 수 없는 이게 일정한 운동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 같은 것을 통해서 세계화에 맞서는 불평등 그리고 그것에 천병이 되는 금융자본주의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자연 발생적인 사회 운동들이 시작되는 거죠. 예를 들면 최저임금 15달러 운동 또는 뭐 인권 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미투 운동이나 또는 뭐 성소수자 운동 같은 이런 이제 새로운 영역의 운동들이 확장되죠.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발생된 소수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이 운동과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기본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이윤 중심의 사회 구조들을 어떻게 결합시킴으로써 그래서 예를 들면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생태 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엮어낼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새로운 사회 운동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고민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당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변화의 문제를 고민할 거냐. 저는 뭐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부터 진보는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들 아까 뭐 방금 얘기했지만 성소수자,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 기본소득 운동, 환경 운동, 지역 공동체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 협동조합 운동 등등을 어떻게 이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으면서 이것들이 하나의 관점으로 이윤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동시켜 나갈 수 있을 거냐. 예를 들면 환경운동과 관련해서 이제 저성장의 시대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일자리와 먹고 사는 문제라면 이 이윤의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윤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전체 체제의 구조 속에서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함께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와 평등이 일정하게 확보될 수 있는 구조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이 새로운 사회운동과 결합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우리 운동의 현재 고민은 뭐냐면 성소수자 운동은 성소수자 운동대로 이제 소위 정체성 운동 혹은 부문 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영역들이
이 근본적인 모순과 결합하고 있는 모양새들은 별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결합시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달려 있는 거고, 제가 민주적 사회주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결국 이제 사회주의에서 나타났던 문제점과 사민주의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이 새로운 사회 운동들과 어떻게 결합하면서 대안을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변혁 운동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가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했어요? 그래도 40분 했어요, 벌써? 네.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는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문제로 설명할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하는 거죠.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 사회의 변혁 운동을 설명하면서 이 분단이라고 하는 문제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됐습니다. 민주주의가 안 된 이유는 뭐예요? 분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민주주의를 요구하면 바로 뭐가 돼요? 민주주의를 요구해도 빨갱이가 되는 사회가 된 거죠. 그리고 조금만 거시기 하면 미군이 뭐라고 해요? 철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미국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도 분단으로부터, 그래서 이게 완전한 독립국가냐라고 하는 문제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예산을 충분하게 조달할 수 없는 국방비의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단이라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고, 민족이 갈라져 있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계급 문제만을 가지고, 소위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변혁 운동, 한국에서의 이 세상을 바꾸는 운동은 어떤 고민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게요. 한국에서의 변혁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난번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1980년 이전에는 한국에서의 변화,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건 딱 한 가지 운동이었어요. 뭐였죠? 민주주의였습니다. 독재에 맞서는 민주주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 이거 하나로 모두 정리되는 거고, 여기서 뭐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고 노동이 어떻고를 얘기할 수 없었던 구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 구조를 갖지 못하는 것도 아주 이 분단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민족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198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한국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와 있냐, 5.18이라고 하는 구조를 겪고 미국이 어떤 입장을 갖는지를 확인하고, 또 마침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전두환 체제가 들어서고, 그 속에서 이제 억눌려 왔던 노동자들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면서 한국 사회에 일정하게 자본주의가 이식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던 그 시점에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외국처럼 사회주의, 사민주의 논쟁이 아니라 한국은 독특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걸 우린 사회 구성체 논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맞죠? 지정석 동지. 네. 그래서 흔히 사구체 논쟁 이렇게 부르는데요. 한국 사회 80년대 초중반으로 넘어가면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 거죠.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한 걸 하려면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 진단을 해요. 뭐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간결하게, 또 여기 학생운동을 거쳐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영선 동지도 새록새록 날 수도 있고, 우리 지정섭 동지는 생각이 전혀 안 나죠. 그때 왜 그랬나 싶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첫 번째 관점은 한국 사회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라고 본 관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실제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이었고, 민주주의도 개판이고, 이게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 거의 이 국가가 왕 비슷하게 독재를 취하면서 모든 사회 시스템이 반절은 봉건적인 사회다라고 하는 구조. 저게 이 아니 반자가 아니고 반절 반자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상태이고 반절은 봉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회다라고 보는 견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80년대 말 줄이기를 잘해서 식반론 이렇게 불렀는데요. 아니, 다 그랬어요. 지금도 말 많이 줄이잖아요. 식반론 이렇게 불렀는데요. 또 한 관점은 식민지라고 보는 건 지나치다. 이미 독립했고 어쨌든 독립된 국가인 건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미국의 지배를 받는 것 인정. 그래서 우리는 식민지라고는 부르지 말고 신식민지. 정치적으로 독립됐는지 보이지만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일정하게 종속되어 있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식민지라고 보고 우리가 반봉건이라고까지 보기는 그렇고 일정하게 자본주의가 이식됐고 국가가 주도하는 독점 자본주의 시스템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일정하게 이식돼 있고 그래서 노동계급들이 형성되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 노동의 문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왔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두 가지 논점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입장은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고 사실상의 식민지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한 입장은 정치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자본주의가 일정하게 이식됐고 자본의 모순, 재벌의 통제 이런 상태인데 불행히도 노동계급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이런 상태이다. 이런 관점이 이제 사회 구성체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진단이 이러면 대책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단이 이런 구조에서 이렇게 진단한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렀냐면 NL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단한 사람들을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한국의 변혁운동사나 이런 걸 공부할 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일정하게 CA라고 하는 그룹으로 출발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PD라고 정식화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NLPD라고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구분된 입장에서 기본적으로는 당연한 거죠. 식민지고 반봉건 사회니까 이 글자 그대로 민족 해방, 민족이 먼저 해방돼야 된다. 식민지는 당연히 독립해야 되고 당연히 민족이 해방돼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대안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민족 자주적인 독립국가 그리고 이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막는 반미 미국 때문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넘어지면 미국 놈들 진짜 막 이렇게 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다가 넘어져도 미국 놈들 때문에 왜 웃어요? 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미국으로부터 비롯된 반미, 제국주의, 반제국주의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면 대한이 민족 대단결을 먼저 해야 된다. 북한과 잘 지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하고 통일이 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통일되지 않는 구조에서 자본주의가 어떻고 노동계급이 어떻고 그거 별로 맞지 않는다. 기본적인 모순은 이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려면 북한과도 연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북한 정권은 훨씬 더 독립적인 정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그리고 국내 남한의 정세 속에서는 노동계급 이런 얘기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넓게 연대해야 된다. 넓게 연대하고 넓게 전선을 쳐야 된다. 그래서 야당하고도 연대하고 지금은 야당 저것들 나쁜 놈들인 거 맞지만 지금 당면한 우리의 요구가 이런 거고 현재 한국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김대중 같은 사람하고 어쨌든 손 잡아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광범위한 공동전선 혹은 이제 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연합한다라는 구조로 기본 입장을 설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PD는 이미 자본주의가 이식돼 있고 그래서 반자본주의 운동을 해야 되고 노동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진보정당과 계급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노동자 민중 후보를 내면서 이제 노동운동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계급정당을 만들고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화에 대해서 그것이 바뀌는 거지. 예를 들면 민주주의에서 김대중이 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아? 천만에 만만에 저놈들 똑같아. 이런 관점인 거죠.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면 생산력과 토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기본적인 이 토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가 됐어 라고 얘기를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드러난 행동들이 이제 주로 이런 거죠. 전대협, 한총련, 전국연합을 만들고 임수경이 방북하고 통일 축전하고 미국을 타격하는 문화원 방화 사건하고 대통령 선거가 오면 어떻게 해요? 야당 후보를 지지하고 그렇게 해서 김대중과 한편이 되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긍정적인 사람들,
더 심지어는 이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배우고 그것이 한국 사회의 진로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제 같은 NL 내에서도 이제 주사파라고 흔히 불려지는 그룹들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구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것들은 북한을 왜 저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엄밀하게 과학적 판단과 고민 속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것도 하나의 사상적, 이론적 기반이 되는 거죠. 나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과 너넨 틀렸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 겁니다. PD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게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전부 이제 공장으로 진출해서 미성숙한 노동 계급을 확장시켜야 되고, 그리고 노동 현장으로 진출하고, 그리고 이제 진보 정당도 만들고 민주노총도 만들고 노동운동을 강화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 구조가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갈라집니다. 사실 80년대라고 하면 지금부터 30년 전 얘기인데 그 얘기를 지금 굳이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이제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사를 할 때 이 얘기를 잠깐 더 하겠습니다만, 이 논쟁은 전에만큼 치열하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소송리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톨게이트를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것을 보다 더 중심적인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조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한국에서는 NL과 PD라고 하는 논쟁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요즘 예를 들면 나중에 민주노동당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민주당하고 야권연대를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연립정부를 구성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관점이나 이런 게 나올 때 주로 PD적 관점에서 운동을 해왔던 사람은 민주노동당 내의 논쟁이 그랬어요. 관점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보정당, 계급정당만 망하는 길이야. 이렇게 보는 반면에 이런 관점을 유지해왔던 사람들은 일단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유연하게 좀 확장을 시켜나가고 이렇게 이제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근거에는 나름대로의 자기 철학적 기반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30년이 흘렀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이제 이런 운동적 뿌리들이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86들이 민주당 정권에 대거 간 이유는 사상적 뿌리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쉽게 변절이 아니라 쉽게 사상적으로 본인을 스스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사상적 근거가 충분했던 거죠.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 정부하고 함께 해야 되고, 먼저 그렇게 해서 권력을 바꿔내고 그 안에서 힘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남북 간의 평화적 기조들을 만들어내고 등등이라고 하는 게 일정하게는 저 새끼들을 변절했는데라가 아니라 386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상적 기반이 일정하게 형성돼 있었고 그게 그들의 뿌리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386들이 기존의 야당들과 합류할 수 있었던 지점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이제 진보정당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운동을 다 해야 되는 건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당내에 이제 노선, 이념, 구체적인 행동, 활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고민할 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진보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이런 운동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또 한국 사회에 존재해왔던 예를 들면 민족 문제를 우선에 두는 운동과 계급 문제를 우선에 두는 운동,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노선과 입장, 대한사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림, 구체적인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 여러분들의 철학적 기반이 충분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왜 저기 갔지? 라거나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이 기초가 충분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저는 노동운동을 오래 하면서 왜 그 논쟁들이 없었겠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는 어쨌든 민족 문제를 중심에 놓는 그룹이 훨씬 다수입니다.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2007년에 민주노총 위원장에 출마했을 때, 그 당시 제가 이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하면 55명 정도가 중앙집행위원이었는데요. 지역본부장, 산별연맹위원장, 중앙의 상설위원장 등등 해서 55명 정도 했는데요. 중앙 임원까지. 거짓말 좀 보태서 당시에 이제 사상적 경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한 5대 50쯤 됐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회의를 가면 이게 회의의 힘에 너무나 밀리기 때문에 5대 50이니까. 근데 그만큼 한국 사회는 예를 들면 진보정당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사회운동, 시민운동 모든 영역에 걸쳐서 민족 문제를 고민해왔던 사람들이 훨씬 더 다수 그룹을 형성을 해왔던 거죠. 지금도 사실은 뭐 그 정도는 되지 않지만 아직도 운동 전반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비교적 다수인 구조에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요.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문제 또는 뭐 혁명을 생각하고 세상을 바꾸고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미하원 중간선거에 작년에 최연소로 당선이 됐고요. 나는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주장하고 이런 공약들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주의를 얘기하고 세상의 변혁을 얘기하는 것이 무척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본주의의 중심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이제는 사회 전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는 세상을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한 예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이런 공약을 걸고 29살짜리가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을까? 미국에서 당선된 거잖아요. 물론 민주당이라고 하는 주류 정당의 후보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는 만큼 분노하고 분노하는 만큼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와 소통하는 겁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늘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가 돌아가는 문제와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체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교조적이 되거나 뭐 예를 들면 나이 먹은 사람은 꼰대가 되거나 나이 먹지 않은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 되거나 소통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통을 해야 어쨌든 새로운 대안과 실천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이분은 아시는 분이지만 이분은 누구죠? 김성태. 한때 빨간 띠 메고 노동운동 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저 이제 통신노련 사무처장인데 제가 그때 공공연맹 위원장일 때 한국노총의 저 사람이 전화번호부 위원장 출신이에요. 옛날에 이게 전화번호부 자기 좋은 눕기 좋은 베개로 쓰면 딱 좋은 전화번호부 주식회사의 위원장으로서 한국노총 통신노련 사무처장을 하고 나중에 위원장을 하게 되는데요. 한때는 뭐 저렇게 했었죠. 하긴 뭐 저거 할 때도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저 친구도 얘기하잖아요. 나도 한때 노동운동 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세상과의 소통에 있어서 본인이 게을리했거나 아니면 변절한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댓글 조작, 국민 속임수, 드루킹 특검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심재철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80년 서울대에 이 항쟁을 할 때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서울대 학생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심재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짓을 보면 저럴 수 생긴 것도 말끔하게 잘 생긴. 하여튼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변해요. 이 민중당 창당대의 이재호입니다. 지난 이재호는 민중당의 초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또 하죠. 지금에 와서 이명박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일을 자행했다면 제가 모든 책임지고 감옥 가겠습니다라고 이명박의 그야말로 최고의 오른팔 역할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재호 저도 이제
이게 지금 늘 푸른 한국당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예전에 민중당 사무총장하고 초기에 진보 정치하고 할 때 뭐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뭐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람은 더하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네, 양심수 전원 석방을 얘기하는 김문수입니다.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심상정 대표의 말하자면 사수격이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진보정당사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랜 기간 동안에 노동운동을 하고 그 엄혹했던 80년대에 현장으로 진출해서 이때는 사실 노동운동하다가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뭐 지금은 노동운동하다가 잡혀도 뭐 대충 살다 나오면 되는 정도지만 그때는 사실 목숨 놓고 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 젊은 시절은 젊은 시절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명박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세종대왕, 정조대왕 다 합쳐도 반만년 역사에 최고의 역량을 가졌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박근혜는 1000년 만에 나온 여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이분은 사실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웠죠. 초기에 91년인가에 이제 김영삼을 따라서 당시 민자당인지 뭐 민정당인지 이제 가면서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만 신한국당인지 뭐 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어쨌든 선호련과 전노엽으로 이어지는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 외에 이명박도 있잖아요. 이명박은 여러분 뭐 데모했다는 얘기는 들으셨겠습니다만 한일 조약이 체결되는 이 한일 굴욕적 이 한일 기본조약 체결에 반대하고 고려대 상경대 학생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감옥을 갑니다. 이것 때문에 감옥까지 가고 열심히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긴 한데 감옥 가서 변절을 해서 이제 뭐 어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사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뭐 김영환, 유근일,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을 예를 들면 무솔리니나 히틀러도 원래는 누구였어요?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왜 변할까? 이 구조를 저는 김지아 선생도 마찬가지인데 왜 변할까? 저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통이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나도 한때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추한 사람입니다. 지금과 소통하면서 견결하게 자기가 가졌던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고민들을 좀 하시고 여러분들이 대한세계에 대한 고민을 세상과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갖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음악이 다시 한번 나오긴 하는데요. 아까 들었으니까 생략하고요. 이 존 레논은 암살당하기 직전 레논이 마지막으로 정치활동을 벌인 것이 1980년 12월 5일 샌프란시스코의 청소노동자 파업을 지원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와 그 부인 오노는 12월 14일 노동자 시위에 동참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집 앞에서 암살당하면서 존 레논은 나이 40살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존 레논이 자기 노래처럼 어쨌든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과의 투쟁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세상과 소통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고민과 그 고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약속대로 1시간 내에 끝내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오늘 했던 내용이 되게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제 여기 여러분들에게 그냥 과거를 정리된 사람한테는 뭐 과거 정리를 해주는 거고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이런 고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정도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음 화면이 이건 다 아니고요. 반장은 이미 뽑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지정섭 동지는 학교 다닐 때 뭐였어요? 몰라요? 예, 네, 하여튼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네, 질문요? 예. 그 마지막에 사진 보여줬던
인물. 네. 제가 뭐 김문수 씨나 이지호 씨 이런 사람들도 근본적인 어떤 거였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하시기에 이전에 어떤 계기?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냥 상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예를 들면 이재호나 김문수나 이제 다음 시간에 진보 정당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진보 정치를 하다가 무슨 신한국당인지 민자당인지 그 시절에 갔는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갈 때의 마음이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이거 해가지고 벼슬 해먹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것만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에서 부딪히면서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자기 양보를 하기 시작하고, 그 자기 양보를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달리하기 시작하고, 또 예를 들면 바뀐 사람들이 또 다른 집단에 가서 이제는 이제 살아야 되니까, 제가 운동하면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운동은 계속해서 자전거 같아서 이 자전거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혁명을 얘기하고 이러던 사람이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노동조합 위원장에 떨어졌어. 그럼 이제 현장에서 실천하면 되는데, 이 실천이 아니라 그냥 손을 놔버리게 되면 사실 할 일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꾸 대우도 못 받아. 뭐 어찌됐든 운동이라 하더라도 어깨에 견장 태우고 폼 잡고 다니면서 뭐 혁명 어쩌고 이렇게 하다가 그때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누군가 손을 뻗치는 수가 있어요. 여기로 와라.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이 사실 주변에 많았어요. 노동조합에. 예를 들면 뭐 그냥 저랑 경선했던 사람이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는데요. 이석행 위원장이라고. 뭐 여러분 민주노총 위원장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위원장을 했던 이석행 위원장이라고 있었는데요.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의 보좌관인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놀랐죠.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그렇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해서 가고 지금은 무슨 저기 거기가 어디죠? 아우네, 병천에 가면 한국 산업기술교육대학인가 뭐 그런 거 있는데 이제 거기 이사장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다 이제 먹고 살게 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구조 내에서 지속할 수 있는 지위가 없으면 밑으로 내려가서 또 실천을 하면 되는데, 그게 사람 마음처럼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 김정화 위원장처럼 양평 위원장을 했어. 근데 그만뒀어. 그래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허전해요. 허전하기도 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뭐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실천을 잘 하시니까. 근데 그때 예를 들면 양평군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이 와서 저랑 같이 일합시다. 다음번에 뭐 이렇게 해서 뭐 의원도 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여지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정들도 있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종의 생계형이기도 하고 자기 삶에 대한 뭐 허무함 뭐 이런 것까지 겹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갈 때 완전히 변절해서 간다기보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의 김문수 모습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조선일보 논설위원하는 유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때 이 사람은 학생운동의 신화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5구학번인가 서울대 5구학번인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4.19 그리고 6.3을 거치는 서울대 학생운동의 지도자급이었는데 어느 순간 조선일보에 들어가고 김대중과 쌍벽을 이루는 보수의 논설위원이 된 거죠. 유근이라고 하는 사람. 요즘은 잘 안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 거를 지난번에 우리 지정섭 동지가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안 해봤어요. 그거는 저도 해봤으면 뭐 예를 들면 아주 생생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사실은 이런 고민 때문에 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후대 문제. 야, 그렇죠. 후대 문제인데 그 당시 이제 8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에서 자본가들이 그 전에 독재 네. 험만 하면 됐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네, 맞습니다. 운동의 발전사 속에서 여기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 갖게 되니까 스폰을 한편으로 안 되겠다 생각하고 나더니 그들을 끌어들이고 저는 그런 것 의견은 좀 존재할 수 있지 있습니다. 않나 네. 하는 생각 좀 해보고 네. 그런 것 예. 운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 한 적이 김문수 때문이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분이 그 연사로 나와서 강연을 하는 걸 의무적으로 들었어야 하는 때가 있었어요. 예. 정말 2시간이 너무 힘들었는데 본인이 과거에 이렇게 노동운동했던 거 또 뭐 심상정을 본인이 지켜줬었다라는 이런 걸 엄청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지금의 이런 행보나 이런 모든 자기 생각하는 것들,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다 과거의 것들이 그다지 자기 삶에 혹은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안 됐던 것들이었다라는 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일단 그렇게 되면 본인을 끊임없이 합리화시켜내지 않으면 거기 존재할 수가 없고 그건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이기도 하지만 주변에게 끊임없이 나는 이미 완전히 정리한 사람이다. 그래서 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또 질문이 있으시면.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요즘의 고민인데 이제 진보 정치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대화에서 옛날에 내가 한때는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진단이 다르다는 걸 명확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미 알고 있는데 회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럴 그런데 수 있죠. 그걸 회피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면 본질을 놔두고 굉장히 다른 데서 날선 공격들을 서로 하잖아요. 또 예를 들면 조국 사태에서 너무 서로 지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스민 의원 영입에 관한 굉장히 비판적인 개인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딘가에 자기가 이 얘기를 하고 싶지만 들어줄 사람이 없고 공격당하는 게 두려우니까 그냥 너라도 알아줘 내 마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저는 지금 정의당이 그런 의미에서 소통이 되게 부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역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만 혹시 이제 뭐 좀 더 큰 어떤 단위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다른 단위나 시간에서 그런 치열한 논쟁들을 아직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게 좀. 아니,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논쟁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없는 시대인 건 사실이죠. 그게 이제 뭐 우리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 진보 정당 운동에 있어서 이런저런 논쟁들의 트라우마가 너무 깊어서 논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혹은 비효율적이거나 지나치게 사변적인 논쟁을 했던 시절이 있었던 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나치게 그런 문제에 대한 소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지나치게 약해진 측면이 또 한쪽에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사실 하죠. 최근에 당에 많은 상황들이 발생한 건데 이 당에 많은 상황들이 저는 예를 들면 뭐 말 나온 김에 그냥 뭐 우리끼리라고 생각하시고 뭐 예를 들면 이자스민 의원의 예를 들면 그 친구가 옛날에 새누리당에 있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에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뭐 누구나 변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개과천선을 할 수도 있고 뭐 다시 진보적 관점일 수도 있고 당시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뭐 이러저러한 현실적인 돌파를 위한 뭐 타협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정신 차렸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지금 얘기한 소통의 문제인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고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우리 당에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심사하는 외부 인사에 대한 무슨 민주적 절차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지 하다못해 예를 들면 무슨 당이야 그거 자한당 같은 경우에도 뭐 얘기하다가 박찬주는 안 돼서 제동이 걸리고 지들끼리 싸움이라도 하는데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내부적으로 토론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없고 어느 날 신문 보면 뭐 입당 입영했다 모르겠어요. 중앙의 대표단들끼리 논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는 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논의하는 창구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스스로도 뭐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토론될 거고 그게 만약에 논쟁이 발생하면 거기 토론했던 내용을 당원들에게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토론의 관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정리한 거고 여기 뭐 예를 들면 인재영입위원회든 무슨 뭐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이런 토론을 거쳤습니다 당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것은 유감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지들끼리 카톡하고 지들끼리 하다가 이제 갑자기 단톡방에서 싸움 붙어가지고 뭐 지들끼리 나가고 막 이런 수가 생겨나는 경우가 생기는 건 조금 유감스러운 지점은 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소통 뭐 이런 문제는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네 얘기하다 보면 뭐 하여튼 그건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 선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네. 네, 또 다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노선 문제를 얘기하면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민주주의와 소통의 문제는 지적할 수 있지만 노선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교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NL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과 관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분단 국가이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는 이게 빨갱이고요. 이게 빨갱이고 이분들은 굉장히 온건한 사람들인 거예요. 운동의 노선상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훨씬 더 대중적이에요. 훨씬 더 대중적이고 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지난번 술자리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이분들이 조직 사업을 하는 방식도 PD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육부터 시키는 거야. 어디 마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막 공회당에서 막 이런 PPT 띄워놓고 막 우리가 자본주의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게 운동하지 않거든요. 먼저 마당 쓸고 뭐 동네 마당부터 한번 쫙 쓸고 이렇게 하면서 대중적으로 친화력을 갖고 운동을 하는 거죠. 훨씬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저 그룹이 어쨌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철학이긴 한데 그런 관점 때문에 분단 국가인 우리 사회에서는 훨씬 과격한 집단으로 비춰지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훨씬 더 과격하다고. 근데 이제 운동 내부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야당하고도 연대해야 되고 뭐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도 어쨌든 할 수 있으면 뭐 연정도 해야 되고 협치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건 뭐 다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얘기가 되는 지점들이고 저는 뭐 여러분들이 이 노선과 이념과 관련해서 다름과 틀림의 문제에 있어서 진보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품이 넓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다만 민주주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선과 악의 문제가 일정하게 존재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할 수 있다고 보여지죠. 근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진보 대통합을 해야지 진보 정당이 이렇게 뭐 민중당하고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의견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내부에서 그 빨갱이들하고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예. 아까 계량과 예.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현실 사회주의를 이끌었던 국가들은 다 이제 망해져 있고 또 뭐 복지 국가를 어느 정도 이루었던 사회주의 국가들도 최근에 들어서는 신자유주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쇠퇴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회주의를 계속 얘기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어디에 있는 건지 과연 이 현실 자본주의를 극복할 방법은 사회주의밖에 없는 것인지 네. 그럼 뭐 그냥 궁금해하세요. 제가 뭐 답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 드러난 왜 웃어요? 현실에 드러난 사민주의와 사회주의의 한계들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건가 그리고 새로 일어나는 사회운동들을 어떻게 결합할 건가 그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가 이게 주의나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사회주의인 나라이잖아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인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용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는 현실적으로 다른 용어로 뭐 정책이나 과제를 제출할 때 다른 용어가 필요하지만 저는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걸 사회주의 말고 다른 용어로 표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일정하게 자꾸 쓰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발을 딛기 시작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들을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이걸 구체적인 정책과 과제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를 들면 고민을 같이 하신다면 민주적 사회주의를 보다 풍요롭고 풍성한 이론적 또는 실천적 과제들을 정리해가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하나의 가치나 고민으로 좀 정리해갔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네. 그러니까 답변이 충분치 않은데 계속 고민합시다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제가 오늘 얘기한 거 이거요. 이거 한 150년 걸쳐서 한 얘기잖아요. 150년 걸쳐서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갑자기 너한테 그래서 대안이 뭐야 이렇게 하면 그건 좀 그렇죠. 같이 고민합시다. 네.